전쟁, 군대와 여성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전투원이 대거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그 나치 독일을 이끄는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스라린 패배를 서력하겠다. 그리고 독일 민족의 영토를 확장해서 유럽의 어떤 패권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주요 교전국 가운데 영국, 독일, 미국, 소련 요 나라에서는 여성 인력을 대규모로 군대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여성 군인을 한번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군 그 여군의 모습인데요. 이 영국의 기지를 둔 미 제8 항공부대에 배속돼 있어서 전신 인자기를 작동하고 있는 위민스 아미 코어의 부대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 여성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에서도 근무하게 되는데요. 미 해군 자원 비상근무 여성부대라는 별도의 조직이 창설됩니다. 멋있다. 이것은 그 우편물을 그 분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여군들입니다. 사실은 뭐 해군하고는 직접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가장 높이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읽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편 업무를 처리하는 게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항공기계병, 그다음에 항공, 금속, 세공인, 라디오 운영자들, 남성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을 여성들이 맡게 되고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영국의 여군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자, 전투 나갔네요.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많을 텐데 저 포가 어떤 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전투기 방어. 맞습니다. 예. 고사포란 표현도 있고 대공포란 표현도 있는데요. 저런 그 영국을 침공하는 나치 독일의 항공기, 전투기,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대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성 군인의 활동 범위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대공부대원들이 거의 다 그 여성이었지만 지휘관은 예외 없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공부대의 특성상 이 최전선에 있기보다는 후방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성 여군은 남성 군인의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전투 임무보다는 보조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미국, 영국, 독일 여군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는 그림이 다릅니다. 바로 그 나라는 소련입니다. 예. 소련에서는 특히 정말로 많은 여성이 군대에 동원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절정기였던 1943년 말에는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수가 50만 명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면 거의 그 2배에 달하는 그 병력 규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소련의 그 붉은 군대 전체 병력이 약 8%를 차지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소련군에서는 여성 군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병과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여성 전투기 조종사, 여성 폭격기 조종사, 여성 함상 근무원, 여성 전차병, 여성 저격병. 줄줄이 나열하다 보면 한 10분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한 활약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역사학에서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난데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려면 그 전에 선례,
그러니까 뭐 프리퀄이라고 하는 아니면 전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의 옛날에는 여성 전투원이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두 인물이 같은 사람입니다. 얼굴이 진짜 예, 예. 이름이 그 나데즈다 두로바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여성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처녀 때 그 모습이고요. 나중에 신분을 속이고 정확히 말하면 성별을 속이고 군대에 들어가서 기병장교로 근무하게 됩니다. 예, 남장 여자. 예, 예. 약간 만화 율란, 같은. 율란 같은. 예, 그렇습니다. 1812년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아내는 어떤 그런 방어전을 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국전쟁에서 맹활약했던 군인이 바로 이 나데즈다 두로바입니다. 전투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그 구트슈타트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료가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었거든요. 이때 두로바가 공격을 막아내고 러시아군 용기병 장교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사실 남성 병사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정말로 그 두로바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인가를 보여준 일화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예, 예. 결국 이제 높으신 분들한테도 들켰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데즈다 두로바가 여성임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과정이 좀 흥미로운데요. 동료들은 아마 그 비밀을 지켜준 것 같은데 청원서 한 통이 정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 두로바가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부모를 떠났죠. 가출을 했는데 가족과 연락을 한동안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감정과 애정이 남아 있었던지 결국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는 어느 부대에서 어떤 가명을 쓰면서 군인으로 지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명으로 소콜로프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딸 두로바가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청원서를 당시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청원서의 내용을 읽어본 황제가 두로바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처녀기병이라는 회고록에 보면 이 두로바가 황제, 러시아 황제를 아련했던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집에 돌아가라는 말에 공포에 떨며 소리쳤으며 바로 황제의 발 아래 엎드렸다. 폐하, 저를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폐하를 위해 제 목숨을 스스로 바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황제의 무릎을 안고 울었다. 황제는 감동하셨다. 그럼 자네는 무엇을 원하는가?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영화네요. 예. 그래서 이 황제가 두로바의 말을 듣고 이제 감격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그 황제 이름이 알렉산드르 1세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프라고 하는 이름을 또 친히 내려주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두로바가 여자라고 깔보는 장교 상관이 있을지 모르는데 황제가 내려주신 성을 쓰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 생활이 잘 풀립니다. 그때도 그건 똑같네요. 예. 모든 군대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자로만 구성된 전투부대가 따로 만들어져요. 이 시기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 전투부대 이름이 여성 결사대대입니다. 이게 살아있네요. 예. 그리고 그 여성 결사대를 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마리아 보치카료바라는 사람인데요. 그 일생을 살펴보자면요. 사실은 그 시골 안악과 다를 바 없는 농촌 여자였어요. 당시에 러시아 거의 대부분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중노동에 시달리고
가족에게 헌신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찾아가서 자기를 군인으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군대에 들어갔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보치카려바가 자기는 애국심 때문에 군인이 되겠다고 지원을 했다고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볼 때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완벽하게 바꿔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치카려바는 이제 군대 전쟁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군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그땐 니콜라 2세입니다. 니콜라 2세에게 편지를 써서 결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내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최전방에 배치가 됐고요. 실제로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고요. 상당히 그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전국에서 그 지명도가 올라가고 어떤 그 발언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이때 그 러시아가 상당히 그 독일군에게 연전연패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이때 그 마리아 보체카려바가 제안을 합니다. 여성으로 구성된 전투부대를 만들어서 싸움을 하겠다. 그러면 이 남성 병사들의 어떤 투지와 자존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군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1917년 당시에 사실 러시아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이 보치카려바의 제안, 즉 여성 전투원 부대를 만들자는 이런 그 착상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여성 결사대대인데요. 처음에 이런 부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러시아 각지에서 여성들이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 수가 무려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2,000명을 그 이 마리아 보치카려바가 조련하는데요. 상당히 혹독했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훈련을 시켰고 따라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성 훈련병 중에 좀 이렇게 훈련에 좀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남성 교관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어영부영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본 보치카려바가 대번에 군복을 벗겨서 방출해버리죠. 단호하네. 예, 이렇게 해서 2,000명 가운데 추리고 추려서 훈련을 마친 여성 군인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으로 벨라루스에 있는 최전방에 배치돼서 실제로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니까 돌격을 했고요. 독일군 참호에 뛰어들어서 전투를 하고 적 참호를 결국 점령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장교와 병사들을 여러 명 생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독일군 장교를 생포한 이 러시아 결사대대원들이 두 손을 꽁꽁 묶고 당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포로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결을 하지 못하도록. 적군에게 생포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해서 그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으로 꽁꽁 묶었다는 그런 회고록이 사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의 전투로 상당히 큰 정가를 올리고 여성들의 어떤 그 활약상이 널리 퍼져나가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여성 결사대대는 전투 한 번을 치르고 결국 이제 해체가 되고 말죠. 예. 하지만 이런 경험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 전투원을 쓰게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 여성 군인들이 구체적으로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역사학자들이 그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전선에 도착하면요,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마련되어 있는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격병의 경우에 눈 감고 저격총 분해하고 재조립하기, 풍속 알아내기, 바람의 속도를 알아야지 정확히 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풍속을 재는 방법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뭐 구덩이 파기, 포복하기, 숲속 빈터로 가서 몸을 숨기고 위장하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에서 군복을 입고 총을 쥐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군인이 되는 길이 사실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내야 됐습니다. 군인이니까 이제 그 군용품을 받아야 될 텐데 기본적인 그 보급품조차도 모두가 다 남성 치수였어요. 그래서 통신병이었던 한 여군이 키가 153cm였었는데 신발 치수가 35였거든요. 그런데 지급받은 군화는 치수가 42였습니다. 상당히 컸던 것이죠. 군화 외에도 그 소련군은 그 양말 대신에 이 발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천인데요. 이 사실 발사계가 상당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발사계를 선호하는데 그것 대신에 그냥 양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치마나 속치마가 따로 안 나오고 이 거친 면포로 만든 소매 달린 남성용 셔츠 그리고 여성에게 필요한 속옷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치에 소매를 뜯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발사계라고 불리는 그 네모난 헝겊천을 받았다고 했죠. 이것으로 브레이저를 만듭니다. 따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됐던 것이죠. 이렇게 상당히 보급 문제에서도 이제 그 차별을 받고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전투에서 여성 군인들도 남성 군인들처럼 똑같은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좀 같아요. 달랐을 것 어느 같아요. 정도는 예. 차이점이 있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 상황일 텐데요. 소련의 붉은 군대는 처음에는 여성 군인들을 위험한 전투 임무에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여자가 제대로 군인이 될 수 있겠느냐. 저 여자와 내가 한 조를 이루게 되면은 내가 위험해져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 병사들 따돌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여성 병사들이 남성 병사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남성 병사들의 인정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위험한 임무의 자원에서 그 임무를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부상자를 구해주는 예, 이게 의무병, 간호병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호병은 후방에 있는 비교적 안전한 야전병원에서 붕대 감아주고 그 병사들 뭐 밥도 먹여주는 이런 일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시의 소련군에서는 그런 임무뿐만 아니라 총알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군 병사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소련 간호병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한번 붉은데 간호병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18세 간호병이었습니다. 크세니아 콘스탄티노바일 텐데요. 스몰렌스크 주에서 독일군과 싸우던 중에 크세니아가 소속된 부대가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크세니아는 부상자들이 있었는데 이 부상자들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남아서 부상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죠. 전투원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최대 100명에 이르는 독일군이 바로 이 크세니아가 있는 부근 언덕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세니아가 곧바로 이 마부에게 부상자들을 수레에 태우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독일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동 소총 한 자루 그리고 수류탄만 가지고 남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부대니까 아직 결과가 뻔하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계속 대응하면서 전투를 해서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싸웠고요. 모든 탄약과 수류탄까지 떨어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독일군이 이 크세니아 콘스탄티노바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투에서 크세니아가 목숨을 잃고 말았죠. 하지만 크세니아와 싸우던 독일군이 약 20명 정도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증언에 따르면 60명에 이르는 그 독일군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크세니아가 간호병이면서도 전투 임무까지도 해냈다는 것입니다. 육군 병사 중에서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병과가 바로 저격병입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소련역은 2,000명이 바로 저격병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훈련을 마치고 전선에 투입되기 직전에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 설명하면 훨씬 더 생생한 어떤 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인물이 바로 가장 유명한 소련군의 여성 저격병입니다. 이름이 루드밀라 파블리첸코인데요. 1년 약간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그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웠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살한 독일군의 수가 309명입니다. 한 사람이 309명을 사살했고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가를 올리면 독일군이 부대가 전체가 진격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작전 수행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죠. 사실 309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전가를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영어로 레이디 데스입니다. 죽음의 숙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죠. 또 이런 저격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뭐랄까요, 아주 전투가 격렬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근력이 요구되는 병과가 어디일까요? 호남. 예, 포병인데 특히 포병은 이제 후방에 있겠지만 정말 적과 최전선에서 맞붙이는 병과. 예, 바로 전차 부대입니다. 예, 전차 부대가 가장 이제 위험하고 정말로 힘든 그 병과였었는데요. 이 전차 병과에도 여성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렉산드라 사무센코라고 하는 병사입니다. 사실은 그 워낙 위험하고 격렬한 그 병과였기 때문에 평균 기대 수명이 4개월이에요. 전투에 투입되면 대개는 4개월 뒤에 전사한다는 얘기였었는데요. 이 알렉산드라 사무센코 대위는 무려 2년 넘게 그 활약을 했고요. 한 번은 그 전차 연대의 그 연대장이 부상을 당해서 전에서 이탈을 했는데 그 연대장을 대신해서 전차 연대를 지휘할 정도로 지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945년 4월에 베를린 코앞까지 진격을 해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전투 직전에 죽음을 당합니다. 알렉산드라 사무센코는 얼마나 그 여성 군인이 남성 못지않게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소련 영군, 특히 여성 전투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성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제가 사실 역사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고요. 또 다른 형태의 사료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요? 그들은 싸움터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간 우리 동무였어요. 나만 해도 부상을 입었을 때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2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누이였다니까요. 이 자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성 군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근무했던 부대에 그 젊고 아리따운 여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흑심을 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했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여군들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언을 본다면은 앞에 말한 전쟁터 마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견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는 여성 참전군인을 대할 때 좀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들은 남자일 경우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최고의 전사다. 뭐. 예. 예, 영웅이다. 그러니까 영웅이란 대우를 받고 사회에서 이제 칭찬을 받는데 똑같은 행동을 여성이 군인으로 하게 되면은 영웅이라고 하는 칭찬보다는 저 여자는 사람을 죽인 여자야. 살인자? 전쟁인데 그러면? 살인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남성이 하면 영웅, 여성이 하면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소련 남성이 평균적인 남성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가부장제 가치관을 지키려고 할 텐데
마음이 통하는 여성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시에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성 군인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적과 싸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 살인자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냉대에 시달리니까 전투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켰던 소련의 여성 참전 용사들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감추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체제가 억압을 하고 당사자들이 입을 닫아버리면서 수십 년 동안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성 전투원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상황이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일부 기억이 남아있고 특히 또 1990년대 이후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기억을 얘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성 군인의 존재를 부각하고 되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 참전 용사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것인데 이 펼침막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우리는 3586 야전 병원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의 용감한 노력과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영국군, 미국군, 소련군의 여성 군인의 존재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특히 소련군의 경우에는 여성 전투원들의 어떤 활약상과 그 위상 그리고 그들의 의미가 아주 소상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뒤에 그들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래야지 특이한 존재, 이상한 존재 아니면 살인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고 평범한 사람, 정상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기의 여성 군인, 특히 여성 전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뒤에 또 다른 이면,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역사의 진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군대와 전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과 군대는 남성만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되고 여성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진실에 가깝게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